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은 하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 바람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죄송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관련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우리 웜의 신박을 애청하시는 분들, 우리 채슬리 구독자분들이나 인턴분들 중에 보면 이 투자의 고수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식인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질문, good question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 챗GPT를 잘 이용을 하려고 해도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질문 같은 걸 이렇게 달아 놓으신 거 보면 내공이 굉장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댓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미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부자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다른 걸 또 좀 찾아보셨대요. 거기서 말하는 게 미국의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대공황처럼 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부채를 보면서 제가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7년도에 미국발 IMF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제가 리포트 적어가지고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미국이 저렇게 쌍둥이 적자로 인한 과도한 부채, 정부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아시다시피 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도 왜 망하지 않지? 라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남유럽 위기도 그랬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밑에 미국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저 남미 국가들도 보면 과도한 복지 정책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경제 위기가 오게 되잖아요. 그 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게 하나의 정석인데 미국은 왜 안 망했지? 뭐 다 아시다시피 기축통화의 그 지위 때문인 거죠. 돈 찍으면 내면 되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돈을 왕창 찍어내고 나면 반드시 뭔가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그래서 돈을 왕창 찍어내고 난 다음에 보면 돈을 왕창 찍어냈던 게 뭐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월남전이 있었던,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때, 그때도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서 전비를 충당하다가 그런 걸 눈치채고 프랑스를 비롯해서 몇 개 나라들이 그때는 달러가 근본이 제였다 보니까 금태환,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에다가 금으로 바꿔준다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프랑스랑 몇 개 나라가 돈 받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폭락할 것 같아서. 그러다가 1971년에 닉슨이 배째라, 우리 금태환 하는 거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한 약속이 이제 깨지게 되고요. 달러가 그 이후로는, 그런데 71년 있고 나서, 그 배째라 있고 나서 74년에 첫 번째 오일 쇼크가 있죠. 그리고 79년도에도 2차 오일 쇼크 있고,
그러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폴 볼커가 금리를 올리니까 오히려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폭등을 했죠. 네. 지금 뭐 엔달러 환율이 160 얼마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240엔까지 갔었고요. 그 이상도 갔었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도 미국이 왕창 또 돈을 찍어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달러 가치가 오히려 폭등하고 우리나라 1597원까지 2009년 3월 달에 다시 환율이 폭등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오래 갔었죠. 미국의 페드의 대차 대표를 보면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달러 가치가 폭락하지 않고 그때 제가 이 달러 선물 숏을 한번 쳤다가 1,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숏 쳤다가 나중에 1,600원 갔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딱 1,000만 원만 가지고 몇 번 그 전에 900원 돼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수익을 냈었다가 1,000원 올라가면서 그냥 반대 매매 당했거든요. 근데 뭐 큰 금액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서 제가 하는 그 투자의 위기 관리 중에 하나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반대 매매 당하면 됩니다. 그냥 당해버리면 돼요. 1,000만 원이니까. 그러고 추세를 봤더니 1,597원까지 갔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뭐 계속 물타기를 한다든가 무리하게 그 증거금 관리하겠다고 했었으면 예, 거들났을 건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아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 거잖아요. 아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달러 가치가 저렇게 폭등하지? 그러고 나서 2010년 5월 달에 갑자기 그리스 사태가 터지고 2011년 넘어가면서 피그스 국가로 확산이 되고요. 2012년 되면 그리스 국채 가격하고부터 해서 뭐 폭락하면서 그리스 국채 금리 뭐 24% 이게 독일까지도 부실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어지면서 2015년도에 도이치방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거의 5년 동안 유럽발 위기가 생기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음모론적이고 하나의 내피셜 같지만 지금 미국이 끌고 가는 이 자본주의 있잖아요.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고 기축통화의 주의를 갖고 강한 그 국방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이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미국의 부채를 걱정하는 거나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보다도 훨씬 더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구나. 지네들이 저렇게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파장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 돈을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에 의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망하구나. 다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망하냐면요. 돈은 그렇게 찍어내니까 결국은 물가 상승 오잖아요. 예, 물가 상승 오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런 물가 위기 어쩌고 하면서 뭐 물가 위기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다 포함해가지고 코로나 때도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다 뭐 박살나면서 미국이 또 부실화될 수가 있고 2008년처럼 될 수 있다. 뭐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미국의 이 기축통화주의가 유지되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설사 2008년과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그 안에서
빠르게 죽일 놈도 죽여버리고, 리만 죽이고, 베어스턴스 죽이고, 그리고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밑으로 집어넣고, 여러 가지 그런 리셔플링을 싹 하고 나서 위기 안 옵니다. 근데 어떤 위기가 오냐면,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발생했잖아요. 그죠? 뭐 디플레이션, 뭐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뭐 어쩌고 한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보면 엄청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죠. 그 이후에 보면 그 핵심 기업이라는 이나 핵심 자산이라는 말 자체에서 반드시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scarcity라고, 그 약간 희소하다는 거죠. 희소성. 네. 그 희소한 자산의 가치가 급등합니다. 그때 뭐 애플, 아마존만 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지적 자산 중에 하나가 또 뭐죠? 이런 바이오 신약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이오 주들도 2015년까지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보세요. 폭등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여기저기 주식 강의 다니면서 요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 위기가 온다, 허접한 나라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부채 위기가 결국은 미국이 찍어낸 그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고요. 뭐 좀 얘기하면 좀 되게 길 수가 있습니다. 길어서 뭐 다 아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면 누가 가장 크게, 누가 우리가 그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 그거는 중학교 아마 사탐 이런 시간에 다 배울 겁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에 다 배우게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채권자랑 채무자 누가 이익을 보죠?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유리해지는 거죠. 예,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향후에 갚아야 될 나의 채무 금액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돈을 찍어내고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의 부채가 계속 저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실제 돈의 가치로 따져보면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금 적금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계속 녹아내리잖아요. 그 녹아내리는 그 모든 이 메커니즘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으로 발생하고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글로벌하게는 달러가 기축통화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달러가 폭락하는 게 아니고요, 이머징 마켓의 허접한 나라들의 통화가 쓰레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나라들, 돈을 잘 못 버는 나라들, 기술적인 IP라든지 그런 인텔리전트한 그 페이턴트죠. 네. 그런 여러 가지 특허 권리라든지 기술적 자산, 무형 자산, 유무형 자산이 없는 나라, 유무형 자산이 없는 개인이 몰려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13분이 지났네요. 네, 중요한 질문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또 다 걱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진짜 상태가, 우리 투자일기 보고 오신 분도 네, 글을 쭉 남겨주셨는데, 그죠? 네, 매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밤에 연합인포까지 다 방송하고 와서 밤 10시 반에 투자일기 찍는데, 정말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주말에 네, 잠을 좀 잘 잤더니 지금 쌩쌩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채슬리 인턴분 중에 이름이 제가 보니까 박서연이에요.
저희 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예, 수학의 난제를 푸는 마음으로 이번 시장을 정말 열심히 풀어보고 또 네, 1% 우리나라 10만 금융전사 10만 금융고수 양병하는 예,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조정에 뭐 밑에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런 거 못 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경험이 되면서 PBR 0.9 밑에서 이번에 사서 또 먹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하나의 계속 이제 경험이 누적이 되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리킴 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분은 상당한 고수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IMF 금융위기 때 사원들이 사주로 받은 가격이 액분고려에서 3,000원. 그때 가격으로는 535면 15만 원이었다. 그죠? 그렇죠. 금융위기 오기 전에 95년 1월 달인가에 삼성전자가 15만 원 찍었고요. IMF 때는 쭉 떨어지면서 거의 뭐 한 3만 원. 그래서 액분고래하면 한 1,000원 정도 언저리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30배 올랐고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SM 초기에 소녀시대 좋아서 주식 샀다가 큰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죠?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그냥 사서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하나 좋은 방법 아닌가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이제 발굴했다가 최근과 같은 그런 시장에 크래시가 왔을 때 사면 너무 좋죠. 그리고 바로 밑에 DRMD 스타일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댓글도 제가 쭉 다 읽고 와 고수분이시구나. 제가 부동산 얘기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또 적어주셨습니다. 제 영상을 찾아본 지 5년이 넘었는데 댓글 처음 남기신다고 해서 저도 딱 보고 이분은 처음인데 했는데 네,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최성환님부터 다른 분들도 많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사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방산이 작년이 1파 상승이고 2파 조정 작년 하반기 받고 올해 왠지 이제 3파 상승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번 조정장에서도 되게 단단했던 모습을 보면 그러면 뭘 알아야 되니까 이 신문 기사에서 이게 B2C 기업이면 우리가 소비자가 실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제품 사보면 되잖아요. 뭐 올리브영 가서 사보든지 뭘 사보면 되는데 이런 B2G 가버먼트 정부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좀 이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K9이 대통령 호위 폴란드 국군의 날 수놓은 한국 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유제프 피우스트스키 광장. 이날 오후 2시쯤 광장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군을 사열하면서 국군의 날 기념 대규모 군사 프레이드가 시작됐다. 폴란드의 국군의 날이 8월 15일이네요. 예, 광복절. 이게 아마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는 거랑 다 맞물려서 아마 국군의 날이 8월 1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30여 분가량 진행된 이날 군사 프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행사 시작 20여 분 뒤 펼쳐진 폴란드 군이 자랑하는 주요 무기 7종을 선보인 행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행진에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지난해 프레이드에서는 선보이지 않고 올해 첫 등장한 다연장 로켓 호마르 K였다고 합니다. 이는 K방산의 대표 주자인 천무를 폴란드 정부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조해서 지난해 납품한 폴란드 버전의 무기라고 합니다. 이번 프레이드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보다 앞서 소개되면서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5분 뒤에는요, 또 다른 한국산 무기인 K2 전차가 등장했고요. 독일의 레오파드2,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함께 등장한 K2는 폴란드군이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차세대 기갑부대의 주력이고, 그로부터 3분 뒤에는 지난해 행사에도 동원됐던 K9 자주포가 또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날 K9 자주포에 이어서 등장한 폴란드형 자주포 크라프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크라프의 차체는 한국산 K9 차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폴란드 안보 중추 K방산 4종 해가지고 22년 기본 계약을 했던 게 K2 전차, 이거는 현대 로템에서 1000대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 네,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88대 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 이 방산 무기에 대한 이름도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으로 지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천무. 네. 자, 그리고 FA-50 경공격기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48대 했고요. K9 자주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데 672문, 이게 다 폴란드가 2022년도에 기본 계약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정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군은 병력 2,500명과 전차, 자주포, 미사일 발사대, 방공 시스템 220여 대의 군용 차량 등을 동원했고요. 주요 무기 7종을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한국산이 3종을 차지하며 최근 폴란드 국방력에서 커진 한국산 비중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날 프레이드가 K방산 전 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한국에서 수입한 최신 무기들이 줄이어 등장을 했는데, 기존의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무기 의존도가 높았고요. 하지만 한국 방산 기업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무기를 생산, 납품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의 기술 이전과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점도 어필을 했고요. 자, 아까 기본 계약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 기본 계약을 토대로 폴란드 정부는 천무와 관련해서는 22년에 218대에 대한 1차 실행 계획을, 올해 72대에 대한 2차 실행 계획을 각각 체결해서 최종 도입 규모를 290대로 정했고요. K2 전차도 22년에 180대, 현재는 820대에 대한 잔여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K9 자주포는 22년 218문에 대한 실행 계약을 체결한 뒤에 지난해 12월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152문에 대한 2차 계약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폴란드 진출은 K방산의 유럽 시장 첫 진출일 뿐만 아니라 동유럽 시장을 개척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 도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폴란드는 왜 K방산인가?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쟁력이잖아요. competitiveness라고 하는 이 경쟁 우위,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있을까?
네, 이 부분인데요. 폴란드 정부가 최근 수년간 K방산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한 것은 군 현대화와 최신 무기 도입 필요성이 커져서인데, 자, 이런 수요에 대한 이유가 생긴 건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가 기존에 보유하던 소련 및 러시아산 등의 무기를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하면서 생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 폴란드 정부는 군 현대화와 함께 미국, 영국 등 나토와의 결속 강화를 통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고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나토의 신속 대응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나토는 집단 방위 조약에 따라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함께 방어에 나서는 체제를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로 긴급 상황에서 모든 회원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특히 폴란드는 자국의 위치가 러시아와의 최전선에 가까워서 신속한 군사적 대응이 중요하고, 이 때문에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수입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지면 그 다음에 바로 또 폴란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폴란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일단 폴란드가 갖고 있는 러시아산 무기 우크라이나에 다 넘겨주면서 시간을 벌고, 그죠? 그 시간을 벌면서 빨리 한국에다가 자, 이런 무기들 빨리 좀 갖다 줘.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쟁 우위는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뭐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지금의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이미지였잖아요. 퀄리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젊은이 뭐 같은 그런 동급이라 가지고 이 퀄리티도 뭐 아주 뛰어나죠. 야,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죠? 이렇게 빨리빨리 좋은 퀄리티의 이 방산 무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참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도 이 방산인데, 자, 그래서 이 수출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할 듯 돼 있고요. 자, 작년에 다소 주춤했던 K방산이 24년 다시 급성장하며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200억 달러, 한 27조 달성이 유력해졌고요. 2020년에는 겨우 30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방산 수출이 21년에는 73억 달러로 2배 이상 늘고 22년에 173억 달러를 기록했다가 작년에 140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동유럽, 중동, 중남미 수출이 이어지고 있고요. 방산 수출 대상 국가도 22년에는 4개 나라 4국에서 작년에 12국으로 확대됐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15국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방산 물자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는 K방산의 큰손인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5월 한국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체결하면서 무기류 관세를 아예 폐지해버렸네요.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K방산의 긍정적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진다면 그 다음 사우디, 카타르 등 주변국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국내 방산업체들도 꾸준한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호황을 이어가면서 폴란드 외의 인접국인 루마니아 등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루마니아 국방부와 K9 자주포 등 1조 3천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대 로템은 노후화가 심각한 루마니아 전차 교체 사업에 K2 전차로 도전합니다. 철도 인프라도 생산하는 이 현대 로템은 전차와 철도를 묶어서 패키지 수출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그리고 LIG 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 5곳은 사상 처음으로 합산 영업이 2조 원을 기대하고 있고요.
다섯 개 회사 상반기 영업이익은 9천억 원을 돌파했네요. 수출이 본격화하면 무기체계 수출의 특징 중 하나인 잠금 효과, 이 락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특정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다른 무기체계로 이전이 어려워집니다. 한번 쓰던 무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죠. 호환성이 높은 무기를 추가 도입하거나 군사협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참 뿌듯하다 그죠? 이런 거 읽어보면. 자, 그 다음 안 좋은 뉴스도 하나 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악화에 투자 철회, 화재까지 악재 겹친 전기차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차 캐점의 먹구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1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실적은 악화 일로에 있고, 앞서 일부 전기차 업체들이 공장 건설 등 투자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서 전기차 생태계의 핵심인 양극재 공장까지 건설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에서도 200대 이상 차량이 불타는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는 등 업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그래요? 저는 이번에 인천 사고를 보면서, 근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에 불이 나면서 우리나라의 인천 청라지구에서 있었던 그런 화재는 왜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파트 문화가 아니면 거죠. 내 집 앞에 세워놨던 차가 불타면 그걸로 끝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포르투갈에서 비슷한 화재가 있었군요. 자, 테슬라는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1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나 급감했고,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BYD 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위해 공격적으로 차 가격을 할인했는데, 신차 부재, 차 판매까지 감소한 여파이고요. 2분기 판매량 44만 한 4천 대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4.8% 줄었네요. 네. 그랬었죠. 좀 줄긴 줄었었죠. 근데 영업이익이 이 일회성 영업 손실을 좀 제외하면 그래도 영업이익률은 최근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발표하는 실적에서도 영업이익률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긴 한데. 자, 테슬라는 태국 현지에 7조 원 규모 공장 설립을 검토했으나 최근 이를 취소하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만 집중하기로 했고요. 인도 현지 공장 건설도 최근 무기한 연기했다고 합니다. 포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대신 내연기관 픽업 트럭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위축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 지역에 투자한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연기되는 등 연쇄 타격이 벌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SK온, 포드가 캐나다 퀘벡주에 짓기로 한 양극재 공장 건설은 최근 중단이 됐습니다. LG엔솔과 GM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가 애초 내년 가동 목표로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추진을 하던 배터리 3공장 건설도 중단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에서도 지난 16일, 며칠 전에 있었네요. 리스본 공항 인근 지상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촉발된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 200여 대가 파손을 했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에서 불길이 시작되어서 번졌다고 하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이후 전기차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글이 이 트위터 등 온라인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주식을 하다 보면요. 주가가 많이 빠질 때도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이 오르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이 오를 때는 뭐 이런 호재도 또 터져 막 이러면서 계속
로켓이 발사될 때 1차 추진 로켓, 2차 추진 로켓 이렇게 하면서 대기권을 뚫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주가도 이 정도만 다 올랐겠지 했는데 뭔가 또 호재가 발생하면서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이러면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도 보면 이 정도면 이제 악재가 다 끝났겠지 하는데 보면 또 다른 악재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또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강헌의 History in Pops. 부통령의 징크스. 제가 좋아하는 칼럼이죠. 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하찮은 자리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하찮은 자리. 조지 워싱턴에 이은 미국 두 번째 대통령이면서 최초의 부통령이기도 한 존 애덤스가 미국 부통령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미국 부통령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하찮은 자리? 야, 그 정도인가? 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 대통령 6옷이 권한 승계이므로 그렇죠. 대통령 6옷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아무래도 존재감이 없는 자리이기도 하다. 루스벨트 시대의 부통령이었고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 해리 트루먼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통령의 업무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가는 일이다. 진짜 그 정도 일밖에 하지 않나요? 설마 결혼식과 장례식 이것만 하시지는 않겠죠. 자,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 미국 대통령제에서 부통령 역할은 결코 작지 않은데 무엇보다 상원의원의 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네요. 대통령이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외교 분야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그 다음 대선에 유력 후보가 된다는 점이 부통령직의 가장 큰 보상인 점만큼은 분명하다. 자,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자 현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까지 미국 부통령은 총 49명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임기 중에 대통령직을 승계했거나 그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이 된 이는 15명이네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기도 하니까. 부통령직을 지낸 뒤 대통령 후보로 승리한 이는 존 애덤스부터 지금 대통령인 조 바이든까지 6명밖에 안 된다네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대통령이 된 이 15명 중에 8년 이상 재임한 대통령, 즉 선거로 2번 이겨 대통령을 유지한 이는 토마스 제퍼슨 1명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애덤스와 토마스 제퍼슨 시대의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 차점자가 부통령을 차지했으므로 지금과 같은 러닝메이트 시대가 열리고 난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재선에 성공한 이가 없다는 거네요. 오바마의 부통령으로 출발한 조 바이든도 결국 이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나는 너를 둘러싼 저주야. I'm the curse hanging around you. 펑크 밴드 그린데이의 인상적인 후렴구처럼 이 저주의 징크스는 언제쯤 깨질까? 이 노래를 담은 음반 표지에 얼굴이 가린 해리 트루먼 사진이 있는 것도 공교롭다. 그 역시 재선에 실패했다. 야, 그렇군요. 부통령 총 49명의 부통령 중에
그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15명이고 이 15명 중에 8년 이상 재임한 대통령은 1명밖에 없었다. 토마스 제퍼슨 1명밖에 없었다는 거군요. 네. 재밌는 역사다, 그죠? History in Pops. 참. 근데 참 대단하시네요. 강한 음악 평론가신데 어떻게 이런 팝하고 이런 굉장히 시사적인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시사적인 그런 내용에서 이런 역사와 또 해서 팝하고 연결해서 그죠? 이런 칼럼을 쓰시니까 항상 읽을 때마다 참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네, 카카오입니다. 헤어샵 등 21곳 철수, 카카오 문어발 잘라내기 속도전인데 카카오가 경영 쇄신의 일환으로 덩치 줄이기에 속도를 지금 내고 있고요.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는 123곳, 한때 180개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23곳입니다. 123이네요. 1년 전 144, 144곳에 비해서 21곳 줄었고요. 카카오가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AI, 카카오톡 서비스와 거리가 있는 계열사와 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계열사들을 정리한 결과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계열사에서 제외된 곳이 이 카카오 헤어샵을 운영하는 와이어트라고 하고요. 지난 5일 와이어트 지분을 청산한 카카오는 지난 14일 계열 제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앞서 카카오 헤어샵은 대표적인 골목 상권 침해 서비스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미용실과 손님을 편리하게 연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16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오래됐네요. 9년 됐네. 과도한 수수료로 문매를 맞았고요. 국정감사에서는 문어발 확장의 부정적 사례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계열 제외로 카카오와는 관계없는 서비스가 된 것이라면서 서비스 명도 변경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 헤어샵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또 카카오는 지난 13일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카카오 VX는 골프용품 사업과 NFT 사업 철수를 결정을 했고요. 철수는 연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골프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VX는 골프 관련 용품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는데 스크린 골프 및 골프장 예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그룹 전반에 닥친 경영 효율화 기조 속에 부진한 사업 영역은 정리하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4일 카카오는 경영 쇄신을 내걸고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식을 판교 사옥에서 가졌고요. 또 정신화 대표는 올 초부터 이달까지 약 2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그래요? 장내 매입을 했군요. 2억. 네, 좀 더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매년 2억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고 정 대표는 밝혔습니다. 매년 2억씩 사겠다. 자, 다만 최근 잇따른 악재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지난 8일 김범수 의장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서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전달했다는 논란이 불거져서 웬만한 쇄신으로는 만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네. 자, 정신화 대표가 중심이 돼서 진짜 카카오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네. 새롭게 쇄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어발식 이제 덩치 키우기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카카오의 비리에 관한 기사를 보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했구나. 네, 그죠?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과거 한 30년 동안 이 재벌 총수들의 구속 이후에는 주가가 항상 올랐었거든요. 그게 이런 쇄신 작업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온 뒤에 좀 땅이 굳어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처음에 삼천포가 좀 길긴 했었는데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절세의 신 1주택인 줄 알고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모르면 손해 부동산세가 지난주에 그 김숙택 세무사랑 해서 주식의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면서 재테크 다음으로 세테크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억 원의 아파트를 판 김모 씨는 58세. 올해 양도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냈다. 매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인데 이 씨는 22년 보유하고 있던 소형 아파트를 20대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 분리까지 마쳤는데 과세당국은 김 씨를 1가구 2주택자로 봤다네요. 대학생인 자녀가 대학 주변에서 자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주말이나 방학에는 김 씨의 집에서 거주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 분리를 하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가 거액의 세금을 냈다고 하소연했네요. 야, 세대 분리까지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세금 폭탄이 날라올 수가 있군요.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자 관련 세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고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7,400여 건에 달했고 이달엔 1만 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또 종부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양도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취득세와 양도세는 비과세나 공제 혜택을 보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절세할 수가 있고요. 취득세의 경우 주택 가격과 시가에 따라 집가세 1에서 3%의 세금을 적용을 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조금 소폭 올라가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가 있고 대신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일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를 했고요. 전용 면적 60 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 가격이 3억 이하이거나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만약 경기도에 6억 원짜리 집을 샀다면 최저세율 1%를 적용해서 취득세로 6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300만 원을 감면받게 된다고 합니다. 따로 살면서 세대 분리 안 하면 양도세 낸다. 자, 보유 중인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여러 가지 거기다가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세부 조건을 만족하면 12억 이하 매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세부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1가구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의미하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1가구 1주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금이나 비용, 학업 등을 이유로 주소지만 갖고 따로 사는 가족이 적지 않아서인데 배우자와 불화로 별거 중이더라도 동일 세대로 판단할 정도로
1가구 기준은 엄격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경우를 겪으셨는데 저희 형님이 지금 중국에 나간 지 20년 됐거든요. 주소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달아놨는데 네,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세금이 막 날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1가구 1주택으로 오랫동안 되어 있으신데 지난번 종부세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1가구 2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무서가 하셔가지고 그거 소명한다고 꽤 고생을 하셨었는데, 자,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 요건도 확인해야 하고요. 20대 미혼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 요건은 자녀의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어야 하고요.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는군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면 부모가 1주택자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대 분리한 자녀가 30세 이상의 경우 이런 소득 요건 없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30세 넘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자, 비과세로 알고 매도를 했다가 양도세를 내는 대표 사례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란다, 창틀, 난방 교체 비용 등 양도세 공제 대상이라고 하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자가 한 채를 취득한 뒤 이사를 하거나 갈아타기로 자산을 늘리려는 납세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고요.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30평 살고 있다가 옆에 40평대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동네로 옮긴다든지, 그죠? 네, 분당 살다가 서울로 오는데 분당 집을 매도가 되기 전에 서울집 먼저 사고 그리고 분당 집을 판다고 했을 때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죠. 이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지난 뒤 구입을 해야 되군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산지 또 한 6개월 만에 신규 주택 샀다. 그러면 이게 실수요로 좀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네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옛날에는 2년인가로 알았는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되는군요.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산정을 할 때 필요경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우선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제외하고요. 양도세를 산정을 할 때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유기간 중에 주택 개조, 수리하는 데 들어간 각종 비용 일부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틀 설치와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 방 확장 등 공사비, 방범창 설치 등에 들어간 비용은 필요경비로 판단하고 있고, 벽지, 장판, 싱크대, 문짝, 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타일 변기 공사, 화장실 마루 공사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예, 건강하고 이번에 뭐 바이러스 뭐 얘기도 많으니까요. 바이러스도 주의하시고 이번 주는 약간 시장이 2주 동안에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도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인가 되면 처서가 된다면서요. 네, 처서가 되면 모기에 입이 삐뚤어진다고 하면서 날씨도 예, 변곡점에 들어가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